어제부터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죠. 공식 선거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자, 오늘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출마의 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4선에 도전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지난 3선 동안 일한 기간이 이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1년 됐고요. 네. 1년 동안 서울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서울의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본 그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네. 이제 한 70개 정도 사업이 막 발동에 걸렸고요. 네, 이게 다시 뒤집히고 흔들리지 않도록 쭉 밀고 나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꼭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한 곳을 보니까 서울 고로동 개봉 3구역 노후 주택가더라고요. 왜 이곳을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그곳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지 16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예, 지난 10년 동안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주택 가격 급격한 상승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그 상징적인 공간을 택해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낙후된 서남권 또 동부권, 서부권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그러니까 힘을 쏟겠다,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그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게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한 4종 세트, 다시 말해서 생계는 안심소득으로, 네. 그리고 주거는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교육은 저소득 자제들 무료로 강남 1차 강사 강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는 서울 런으로, 예. 그리고 의료는 공공병원 확충 등을 통한 저소득층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이렇게 4대 분야, 네. 생계,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정책들을 최근에 다 시동을 걸거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어제 그 송영길 후보와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안심소득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는 지금 5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지금 시범 실시에 들어간 거죠, 후보님?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복지 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사업을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고요. 예,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네. 보완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윤석열 정부 내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 500명이라는 숫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셔서 그러죠. 시범 사업을 그러면 뭐 수만 명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서는 그거보다 적은 숫자로 지금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네. 그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윤석열 정부와도 협의가 끝난 지금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죠. 시범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협의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그렇게. 근데 이 사업은 예.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제도를 비롯해서 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같은 것들을 전부 틀거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기초수급자 계층에 서울만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89만 가구나 됩니다. 예. 예, 그분들까지 전부 얼마 전에 있었던 창신동 모자 그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다 쓰러져가는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선정이 안 돼서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셨죠. 네네. 이런 사례가 원천 봉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잠깐 개념 설명을 하면 그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중위소득까지 올 수 있도록 보전해준다,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 85% 음. 이하 분들에게 본인이 버는 것에다가 그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부분에 50%를 더해드리는 형식으로 네네. 사후 상박, 그러니까 어려운 분일수록 더 많이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이 받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뭐 자활급여 이런 것들을 전부 통폐합해서 도와드리는 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틀거리를 바꿔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설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공급보다는 신중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지난 1년 동안 사실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53개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굉장히 신속하게 속도를 내는 것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 규제 완화의 기대감 때문인지 약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교하게 속도 조절을 좀 하자. 이런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그 타이밍에 맞춘 또 그때 주택 수급 사정에 맞춘 속도 조절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좀 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최상적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조금 과열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든가 어허. 아니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으로 땡기는 작업을 해서 투기 세력의 그 주택 시장 진입을 막는다든가 예. 하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시의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서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의 주된 루트는 재개발 재건축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 예. 시내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음. 따라서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으로 신규 주택 숫자를 늘려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보통 한 100채 허물면 150채, 많으면 한 200채까지 생기는 지역도 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주지 않아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지역 신규 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한 5만 가구씩 공급이 됐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은 평균을 내보면 2만 2천 가구씩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네. 이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53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예정대로 한다면 2025년까지 8만 7천 가구가 이런 사업으로 공급이 추가로 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의 바탕이 됩니다. 그 송영길 후보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내곡동 개발이나 구룡마을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주택 공급량을 확 늘리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지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송영길 후보께서 계산한 그 물량의 한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야기하는 몇만 가구씩 넣게 되면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지역들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여하튼 서울 사정에 밝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과장된 말씀도 하시고 네. 또 뭐 기대만 섞인 그런 그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점은 차츰 앞으로 이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시장 임기를 이어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역시 내곡동 개발이나 구룡마을 개발은 역시 똑같이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구룡마을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네네. 다만 거기는 지금 용도 지역상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물량의 한 3분의 1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내곡동 지역도 지금 다소 과장된 수치를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지금 용산 정비창 있잖아요. 이 부지. 예, 일단 이게 국유지입니까 여기가? 그건 코레일 소유입니다. 코레일 소유.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단독으로 뭘 결정해서 이걸 활용 방안을 짤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서울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크게 도시계획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네. 그곳의 땅 주인은 코레일이기 때문에 이제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비로소 잘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송영길 후보는 이곳에 유엔 5본부 유치를 이야기를 하던데 현실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유엔 5본부는 유치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작업은 중앙 정부가 외교부가 그야말로 외교력을 총력 지원해도 될 수 있을 말까 한 그 중앙 정부의 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시장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그 외교부 지금 뭐 외교부 공무원들이 듣고 굉장히 어이없어합니다. 그래요? 유엔에서 예. 몇 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예.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음. 그거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송영길 시장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더 유치에 더 유리한 입장이겠죠. 중앙 정부와 협조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됐는데. 예. 예. 근데 아무튼 어쨌든 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중앙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좀 유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서울에 줄 까닭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중앙 정부가 뭐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서울에서 택시 대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서울시에서는 뭐 새벽 1시까지 뭐 버스나 지하철 연장 운행하는 걸 이제 저도 뉴스로 봤는데요. 예. 근데 송영길 후보는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기에 연장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그러니까 택시 쪽 지원 쪽으로 돌려가지고 택시 공급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현실을 알고 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택시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코로나 2년 동안 배달업계로 옮겨간 기사분들이 그쪽이 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면 택시 요금을 올려주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당장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계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면 서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금을 안 올리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니까 지금 이제 올빼미 버스를 70대에서 100대로 늘리고 또 버스 전체의 운행 시간을 밤 12시에서 1시까지 늘리고 지하철도 12시에서 1시까지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이게 시간을 땡길 때는 쉬웠는데 시간을 늘리자니까 노사 협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월 초쯤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도 지금 한 열흘 정도 제가 어저께 후보 등록하고 이제 어저께부터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어저께 시청을 나오면서까지 며칠 동안 계속 신경 썼던 게 이 심야 택시 숫자 늘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법인 택시 협조구하고 개인 택시 조합의 협조구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쯤이 되겠네요.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한 2,000대, 3,000대 늘었고요. 예. 지금 한 3,500대까지는 늘었을 겁니다. 지금 매일 몇백 대씩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작업을 정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TBS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님께서 이제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TBS의 본질적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서울시 의회의 그 정당 분포가 달라지면 바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던데 기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뭐 교육 기능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이 티맵이라든가 이런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네. 정말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기능이 많이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서울런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제들 무료로 인터넷 강의 듣는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생 2모작, 3모작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TBS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재단. 이 재단의 어떤 기능, 더 나아가서
편성의 내용까지도 그럼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구상이? 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편성까지 관여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네네. 이제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되면 아마 서울 시민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송 주파수가 활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